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 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칼럼니스트 박상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한국 목요일, 미국 수요일이 됐군요. 네, 뭔가 시간 빨리 갑니다. 네, 주중에 이게 한번 마일스톤을 넘어간 느낌이랄까? 너무 네, 기대되고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저희 네, 사실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맞아요. 그 공지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저희 방송에 나름대로 구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있죠. 처음에 그 단신들을 여러 가지를 저와 상현님께서 이게 준비해온 단신을 전해드리는 섹션과 뭐 저와 상현님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하나씩 준비를 해오는 총 두 개의 스토리와 단신들로 구성된 방송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섹션으로 이제 세 가지 다른 이야기로 좀 섹션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 세 가지 혹시 상현님께서 먼저 한번 버즈 토픽스부터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세 가지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버즈 토픽스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단신으로 이야기했던 거에 그냥 단신이라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쿨한 이름을 붙여보자. 그래서 버즈 토픽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하기도 한 게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 정리하기에는 이래서 주말까지 내용들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저희 방송하기 전 한 2, 3일 동안이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에 버즈가 일어나는 터픽들을 그야말로 한 20분 정도 네, 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주의 추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컨텐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은 사실 아까 저희가 뭐 그 공지에도 올렸듯이 노바들랜드를 상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이게 영화일 수도 있고 영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외에도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글이라든가 서비스 앱 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네,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 토크라고 해서 저희가 큰 주제 얘기하는 거를 이번에 앞으로는 한 주에 한 주제만 딱 이야기하는 걸로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좀 더 집중해서. 그래서 이슈 토크하고 2주의 추천은 상희님하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사실 상희님이 준비하셨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슈 토크는 제가 준비한 거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2주의 추천 그리고 상희님이 이슈 토크를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각각의 시간은 뭐 달라질 수 있어요. 좀 20분, 20분, 2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 15분, 뭐 15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눠 가지고 세 파트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취자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그 스피커를 올려 드려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구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또 저희 그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그 페이스북에 저희 오피스아워 그룹이 있는데 저희 이렇게 바뀐 방송 구조나 이런 섹션에 대해서 또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또 계속해서 반영하고 또 발전하는 방송으로 계속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한번 버즈 토픽스 네, 시작해 보죠. 네, 네. 방금 전에 지금 끝났나요? 제가 듣다가 말았었는데 그 방금 전에 바이든이 상원 합동 연설을 했어요. 음, 이게 보통 그 소트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그 뭐죠? 연두교소라는 말로 번역을 하곤 했는데 이게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 권력 3부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가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맨 처음에는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전통을 이어가는 가다가 그 전통이 처음에 이어지지 않은 게 이제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영국 왕이 그렇게 그 의회에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끊어지곤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지로 대신 했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연설은 소투 연설은 아니었어요. 형식은 똑같은데 음, 왜냐면 소투 연설은 이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서 지금 미국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지금 갓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걸 설명하기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첫 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상원 합동 연설이라는 식으로 조인트 세션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내용 같죠.
같은 건데 이름만 형식적으로만 형식적인 이름만 좀 다른 건데 이게 내일 모레가 사실 바이든 취임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나온 내용들 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뭐 미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특히 이제 세금과 관련 이런 모든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뭐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뭐 더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내는 수준만큼만 내도 충분히 그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네. 관심 가는 거는 흥미로운 거는 그 뒤에 그 여성이 두 명이 앉아 있었던 거죠. 이게 보통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하고 그 뭐죠? 그 하원 의장이 네. 스피커죠. 낸시 펠로시가 앉아 있고 이제 이게 부통령인데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인데 사실 그 부통령이 앉아 있는 이유는 사실 부통령이 상원의 그 의장도 겸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원 의장이 뒤에 앉아 있고 앞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상하원 그 의장이 다 여성인 셈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여성이 두 명이 앉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어요 오늘. 사실 저도 뭐 간략하게밖에 못 보긴 했지만 되게 좋은 뭐랄까 연설과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바이든이 네. 취임한 지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되게 뭐랄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모든 게 세상이 바뀐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정치 얘기는 들라오는데 그 뭔가 회복되는 이런 정보 혹은 이런 것들이 뉴스가 많이 뜨니까 오히려 네. 1년 반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사실 미국에 사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오스카 시상식 네, 지난 주말에 오스카 보셨어요? 시상식. 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이게 그 윤여정 배우가 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시상식이었는데 사실 시상식 자체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죠. 굉장히 뭐랄까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오스카상,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라는 게 이게 이 화려한 맛에 보는 건데 이렇게 막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려니까 그 화려한 그 스펙타클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맛이 확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거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건 아마 작년 이후로 처음 아닐까 싶어요. 그 2년 연속 이 2년 한국이 뭔가 홈런을 쳤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거는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헐리우드 어떻게 아카데미가 골든글로브도 아닌데 아카데미가 이제 백인 중심이었다가 이게 바뀌는 비판을 많이 받고 원래 오스카 is so white 뭐 이렇게 해시태그 붙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게 딱 그 굉장히 문호를 열면서 다양화되는데 그때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한국 영화가 거기 딱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영화 뭐 과거에는 뭐 일본 영화도 미국에서 크게 인기 있었던 적이 있고 홍콩 영화도 인기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열리는 순간에 한국 영화가 지금 사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수혜 산업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윤여정 배우가 대단히 이슈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좋은 쪽으로 섰는데 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위트와 뭔가 재치와 그런 평소에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엄청 준비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추럴하게 평소 그대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는 모습이 진짜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는 뭐 잘 안 보긴 하지만은 예능에서 나오셨잖아요, 계속. 네. 예능에서 나오고 근데 그때 영어를 해야 되는 예능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사실 뭐 저는 연기든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어로 그렇게 사람들을 재밌게 만드는 것도 사실
그냥 한두 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분이 거기 올라가서 물론 준비를 하신 이야기겠지만은 그 흥분할 때 뭐 어떻게 반응 어떻게 얘기하고 하는 그 추임새나 이 사이사이에 넣는 것.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연설문 잘 써가지고 외워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이분이 오래 해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되게 적절한 그 포인트들을 다 짚어 주시면서도 되게 내추럴하게 그게 되게 그쵸?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네. 이건 뭐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실력과 뭔가 그분이 타고나신 또 기질도 좀 있지 않나. 좀 맞아요. 네. 이게 그분을 보면은 그 왜 한국에서 흔히 보는 그 나이 또래의 배우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저는 뭐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그 가수 김창완 씨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네. 이렇게 한국에서 저 사람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할 정도로 좀 특이한 흔히 볼 수 없는 네. 모범생 같지 않은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캐릭터들 이런 분들이 저는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몇 분 안 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70대 그 배우분이 그 역할을 맡았다.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였나요? 그 CDC가 발표했죠. 네.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코비드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백신을 fully vaccinated가 되면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first shot이랑 second shot까지 맞고 나면은 네. 이게 그 과학적으로 프루븐 된 거잖아요. 안전하다고. 네. 그래서 이 허드 이뮤니티가 그러니까 그 사회적 그 뭐죠? 집단 면역을 빨리 이제 모두가 맞아야지 이제 전염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끝이 난다. 약간 이런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퍼스트 샷을 거의 50% 가량 맞아 가고 네. 세컨드 샷도 30% 가량 맞은 상태에서 이런 가이드가 나온 건 뭐 저는 엄청 이례적인 행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 완벽하게 두 번째 샷까지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라든지 뭐 소규모 미팅 이런 것들 할 때 안전성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가이드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과학의 근간을 둔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미국에서는 실물 경제에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네. 터트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네. 네. 저는 한편으로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잘 보면은 그냥 여전히 그 6feet 그 거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실내는 맞아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 드문드문 다니는 길거리에서는 안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는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물론 이게 막 사람들 막 많이 모인 데를 제가 안 가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뭐 산책하거나 그럴 때는 사람들 거의 다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사람들 어차피 말 안 듣고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안심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경제나 모든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고도의 그 뭐랄까 그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더 실물 경제가 지금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잘 뭐랄까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파우치 박사의 말을 듣는 정부니까 네.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이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마스크 안 써도 돼.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fully 네. vaccinated, 그러니까 백신 그쵸. 완벽하게 맞고 항체가 생긴 사람들에 한해서
네, 아웃도어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니까 저는 이건 되게 합리적인 그 네, 말들이거든요. 써놓은 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네,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음, 타이밍을 보고 좀 그런 측면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리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인도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그쵸. 인도는 지금 세계 지금 최악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그 시신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그 시신을 일일이 그 뭐랄까 묻을 수도 없어가지고 이제 태우는데 음, 화장을 하는데 이제 그 나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장으로 끌고 갈 수레도 없어가지고 음, 그냥 시신을 길거리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목격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좋은데 사실 이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모디 총리가 인도의 네. 모디 총리가 굉장히 뭐랄까 렉스하게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뭐 대형 정치 집회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또 그 힌두교 그 순례 행사까지도 그대로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순례 행사인데 이게 또 뭐 십몇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이거를 참. 참 그러니까 이번에 팬데믹으로 그 정치하고 종교가 가장 이게 과학적인 판단하고 거리가 먼 종류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정치하고 종교 단체에서의 갖고 있는 음, 이해관계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또 악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이게 사실 과학의 과학과 이성의 문제로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감정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호도를 해버리면은 뭔가 이제 그 이거를 어떤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뭔가 그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잘못 이제 리드를 해버리면 좀 피해를 보는 건 개인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어, 맞아요. 좀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거 회사 차원에서 요새 인도에 있는 직원들 체크 막 하라고 어떻게 네, 지내는지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그런 지침들도 많이 내려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상황이 맞아요. 또 심각하니까. 실리콘밸리에 워낙 또 인도 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뭐 오늘 제가 그 아까 들었다는 그 뉴스를 전해준 그 기자도 또 인도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음. 자기 가족들이랑 그 친척들이 친구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네. 좀만 더 버텼다가 내년에 하지. 에, 백신 맞고. 글쎄 말이죠. 왜 네. 그런 걸 백신, 굳이. 백신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이지만은, 네. 그 EU가 이번에 그 빅딜을 한대요. 파이저 백신이랑, 파이저랑 아, 백신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 물론 아직 그 EU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미 언론에 쫙 나온 거 보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만 안 했고, 이미 딜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살려는 도스가 지금 가장 많은 숫자로는 이제 18억 도수를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파이저 백신을. 근데 원래 이유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쓰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자꾸 착각할 수 있을 때 이 성능 문제가 아니라 이 생산이 차질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생산하기로 한 양을 못 채우고 있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음. 그 바람에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는데 이유는 그게 이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갖고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걸 뭐 법정 갖고 가가지고 그걸 싸우는 거는 원띵이고 당장 그 백신 맞춰야 되는 건 또 어나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파이저가 아무래도 큰 회사니까 거기다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9억 도수, 9억 도수에서 18억 도수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EU 인구가 4억 5천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8억 떴으면은 네. 이건 거의 세 번을 맞을 수 있는 세 번 이상 맞을 수 있는 적이잖아요. 네네. 그 숫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그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눈총을 받겠죠. 근데 특별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저가 지금 그 세 번째 샷, 그러니까 두 음. 번째 부스터 샷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맞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인도에서도 지금 변종이 나오고 뭐 계속 변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변종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새롭게 나올 세 번째 샷까지 아마 같이 사는 게 아닌가 음. 하는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맥시멈으로 18억 도스를 대량 구입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저가 그만큼 생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기네가 생산할 수 있을 만큼만 팔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계약이 될 것 같은 모양이에요. 분위기는. 아, 근데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이게 재밌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건 재밌는 분석 기사는 흥미로운 분석 기사지만은 유럽이 왜 백신 확보에 실패했냐는 거죠. 미국이 성공을 하고 미국은 사실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왜 안 푸냐고 하는데 그냥 다 쟁여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고 맞아요. 있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뉴욕타임즈에서 분석을 잘했어요. 이게 유럽이 미국하고 다르게 그동안은 유럽은 좀 더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지 않고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번에는 엉뚱하게 시장 경제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차피 돈을 벌 거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미국은 그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무슨 워프 스피드 해가지고 돈을 퍼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돈 퍼부은 게 뭐 사실 유럽하고 미국이 뭐 유럽이 인구가 좀 더 많죠. 근데 뭐 비슷한 경제 규모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하고 거의 3배 이상을 미국에서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계속 뉴스를 팔로우를 하는데 가망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데다가 전부 다 그 해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왜 백신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어느 게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해징을 하면서 돈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쵸. 시장에. 근데 거꾸로 유럽은 시장 경제에 맡기, 그러니까 평소 같은 경우는 반대였을 텐데 이게 네. 지금 미국은 시장에 개입을 했고 유럽은 시장에다 맡겨놓고 자유를 맡겨놓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일어났을 일인데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상원 합동연설에서도 바이든 그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그 힘을 갖고 주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죠, 말하자면은. 음. 그 얘기를 계속 주된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100년 전처럼 20세기 초처럼 좀 더 이제 강한 정부가 등장하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미국이 그 백신 개발에 성공한 거,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 부자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앞으로 그 미국발 강한 정부, 큰 정부론이 미국에서 주도하셔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미국의 경제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중국은 오히려 더 심하잖아요. 정부 주도는. 그쵸. 거기는 그렇기 정부밖에 때문에 없죠, 사실. 놓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 두 강대국이 강력한 정부를 끌고 나간다면 사실 이게 전 세계에다 주는 시그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트렌드가 확실히 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백신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말씀하신 시장 경제냐 정부 주도냐의 문제에서 미국이랑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뭔가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붙이는 뭔가 전략적인 행보를 펼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백신 투자와 그런 확보 부분에서는 미국이 제일 성공을 했죠. 그거는 뭐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셜 이뮤니티를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그 회복 기간을 짧게 만들므로써 실물 경제 회복을 빨리 하면 그만큼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이득일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네. 계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정부 주도라는 측면에서 요새 다른 현상이 그 반도체 그쪽 음, 관련해서 엄청나게 그 전략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기존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설계라든지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생산 가치 좀 고된 일은 안 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고 자기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상한 부분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구조로 가다가 이제 중국이 네. 태클을 거니까 이제 그런 생산 부분까지도 이제 미국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확보하려는 행보를 확실하게 보이는 거 보면은 예, 그 둘의 경쟁이 대단히 가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네. 예, 첫 번째 저희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30분 가까이 돼. 네. 저희가 준비한 2주의 추천 여기다 음악을 넣을 거예요, 앞으로 각각에. 잠깐만요.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제가 이게 그 믹서라서 여기 다양한 네. 효과음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거 막 갑자기 뭐 무지개와 아, 꿀이 떨어질 것 같은. 그쵸. 아니, 이게 네, 몇 좋습니다. 가지 효과음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예, 네. 중간 그 지점을. 예. 네. 예, 제가 한번 이번에 이제 2주의 추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이 사실 그 첫 추천 순서인 네. 만큼 어떤 것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완전 생소한 것보다 좀 이슈가 있고 지금 엄청난 큰 어떻게 보면은 관심 가는 소재였죠. 오스카 어워드 네.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이제 미나리의 윤여정님이 그 베스트 서포팅 액트리스 수상을 하면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 저희 윤여정 배우께서 이거를 그 베스트 서포팅 액트리스를 수상함으로써 베스트 필름과 베스트 액트리스 상을 휩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수상을 한 영화죠. 음, 노마드랜드가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음.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이 노마드랜드를 얼마 전에 그 관람을 했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거는? 애플 TV로요. 사서 애플 봤어요. TV. 예. 네. 스트리밍 해가지고 그 바이를 해서 봤는데 사실 그 노마드랜드가 그 올해 거의 뭐 북미 지역에서 하는 상들을 모두 휩쓸다시피 한 상이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음, 이게 그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감이 있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라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곁들여서 좀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영화를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그 프랜시스 맥도르맨드라고 하는 분은 사실 이 영화로 오스카 여우 주연상을 세 번째 거머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이나 받았나요, 벌써? 트리플 크라운이죠. 예, 와, 씨. 주연으로만. 엄청나군요. 네, 엄청나죠. 음, 근데 음, 이분이 이제 이 그 그러니까 엄청 그 영화계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배우인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저 맞아요. 얼굴만 보고 지나가다 보면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고전 명작인 파고, 그 호엔 알고. 브라더스, 네. 그거랑 이제 3 Billboards Outside Ebbing, 미주리를 통해서, 정말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작품. 그쵸. 네. 그 앞선 두 차례 수상을 했고 사실 그 네. 파고의 그 코엔 감독 중에 조엘 네. 코엔과는 또 부부 사이예요, 이분이.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영화편의 파워하우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화 세 개가 다 네, 흥미롭게도 이것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미국에 있는 그 작은 마을, 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황량한 음, 땅들, 파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영화를 만들려면 이 프란시스 맥도먼드부터 생각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약간 우리로 치면은 막 용두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잘 모르는 시골.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이 영화는 그 동명의 소설이에요. 노마들랜드 네. 2017년작인데 이 영화의 그 근간이 이 소설에 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란시스 맥도만드가 이 영화를 기획을 했어요. 프로듀서로. 음. 근데
그녀가 사실 그 자기가 꿈이 있는 게 65세가 되면은 내 이름을 그 Fern,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네, FERN이라고 Fern으로 네, 바꾸고 트래블밴 하나 사서 미국 전역을 여행 다니고 싶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처음 어떻게 보면 싹트게 된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는 음,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래서 그녀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꿈이 현실보다 몇 년 빨리 달성된 느낌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네,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영화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근데 이 음, 영화는 스포일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 그 내용 네, 자체가 워낙 또 잔잔하기도 하고 뭐 되게 네, 되게 딱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전 그런 줄거리에 따라서 막 그 희노애락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태의 스토리라인이 아니라서. 네, 근데 영화 자체가 엄청나게 미국적인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어, 상상하는 이 미국 하면은 종종 그 섹스앤더 시티라든지 뭐 이런 뉴욕의 네, 바쁜 뉴욕, 일상, 예, 음, 혹은 뭐 스파이더맨이나 어벤져스가 뛰어다닐 것 같은 그런 도심,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처럼 멋진 야자수에서 막 LA 오픈카 뭐 열고 이런 데, LA. 네, 그런데 이게 뭐 정말 많은 헐리우드 영화가 이런 시티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소비하는 대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뭐 파고라든지 에빙 네, 미주리라든지 우리에게는 전혀 잘 모르는 동네 네, 이야기를 하는 이런 영화 중 하나죠. 근데 음, 그 이 영화의 시작이 그 네, 네바다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해요. 그 음, 마을이 경제적으로 쇠퇴를 겪으면서 집 코드, 그러니까 행정구역 번호, 우편 번호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없어진 유령 마을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시작을 아, 해요. 네, 아, 이러한 그런 말들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그 돈이 없어가지고 경찰도 운영을 못하고 음, 이러면서 왜 인코퍼레이티드 된 거의 반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코퍼레이션이 해체가 돼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유지 자체가 될 수 없는.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은 어떻게 그 어떠한 작은 그러니까 어떠한 작은 회사가 아니죠. 그 회사 자체가 이 마을을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마을인데, 회사가 음, 망하게 되면 그 마을도 자연스럽게 소멸이 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 뭐 탄광 옛날에 뭐 네, 탄광이라다가 금광 때문에 마을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특히나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 위기를 겪고 음, 나면은 많은 소도시들이 이제 산업이 변화하거나 금융 위기가 닥쳐가지고 회사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런 소도시마저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들의 오랜 터전을 함께 잃어버리는 구조인데, 그 이 음. 주인공인 프런 또한 그런 케이스고, 그녀는 이 남편과 사별을 한 노년의 여성으로 그려져요. 네. 근데 이제 그녀가 정든 마을을 떠나서 이제 자기 그 작은 밴에서 생활하면서 그 아마존 물류 창고 같은 데서 단기 굉장히 계약직으로. 시의적절한 내용. 맞아요, 맞아요. 완전 어떻게 보면은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네, 계약직들을 찾아서. 네, 근데 이게 그 계약직을 찾아서 떠돌이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노마드 생활을 하시는 분들 네. 중에 노년층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아, 음,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그 미국에서는 호보라고 하잖아요. 호보, 음, HOB, 호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옛날 그 뭐죠? 대공황 때 호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호보란 말을 듣고서 떠돌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 홈리스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홈리스라고 할 때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호보는 일자리를 찾아서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호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호보 전통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그 뭐죠? 대공황 때 돌아다니면서 그 호보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호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집에서 뭐 농장에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사는 그 뭐 며칠 머물다가 또 가고 음, 그러는데,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어느 농장에 들어가면 어떤 데서는 뭐 나가라고 총 들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와서 뭐 밥도 주고 잘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 집은 가면 안전하다. 음, 안전하자. 총이 있다. 개가 사납다. 이런 거를 그 농장 앞에 써놓는데요.
근데 써놓는데 글로 리뷰네요, 써놓으면은 리뷰. 알아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뭐죠? 알아보는 그 표시로 네, 그 이상 뭐 삼각형 그려놓기도 하고 화살표 그려놓기도 하고 뭐 동그라미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거의 상형 문자처럼 네, 그래서 그게 붙어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 그룹에다 한번 올려놓을게요. 끝난 다음에. 네, 진짜 네. 재밌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호보 같은 생활을 하신 거네요, 결국. 그쵸?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일을. 예.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용하셨던 우리 그 은행 비슷한 서비스가 막 웨스턴 유니언 이런 것도 막 웨스턴 예, 유니언.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내시는 공간이 그 트레일러 파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저 삼아서 가는 아까 아웃도어형 캠핑장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모여 사시는 이제 트레일러 파크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는 분인데 그 주변에 그 영화 안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 퍼니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찾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 근데 그 영화에서 보이는 이분들의 모습이나 이야기들이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가혹하게 들리는 구간도 있는데 그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면서 여전히 이분들이 뭐 인간성을 전혀 뭐 잃거나 하지도 않고 함께 네.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뭔가 인스피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뭔가 배우고자 하는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로 묘사가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제 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여기 영화에 출연하는 분들이 메인 캐릭터 네. 두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퍼니라는 역할과 그 다른 캐릭터가 계신데 이 두 분을 빼고 전부 다 이 실제 노마드 하시는 분들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전문 배우가 아니라. 어떻게 캐릭터를, 그래서 원래는 그 네. 영화 자체도 그 전문 배우 없이 그분들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감독이 이 프로듀서였던 이제 그 프란시스 맥도날드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 극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 펀이라는 주연이 나중에 탄생된 거고 원래는 네. 노마드 하시는 분들로만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굉장히 유명한 독립영화도 많이 만들고 하는 건데, 나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 아버지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기가 뭐랄까, 그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하고서 그 돈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데. 네. 그거 사기인데 그냥 광고 전단인데 그걸 진짜로 믿고 가는 건데 그 영화를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이 제목이 뭐지? 제가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도 그 약간 로드무비 같은 건데 그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 빼고는 다 현지에서 바로 그냥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네, 굉장히 근데 뭐 그냥 전혀 저 사람들이 설마 배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게 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런 분들을 실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에 이제 배우로서 함께 네. 하면은 뭐 장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연기력이 떨어진다거나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실제 뭔가 리얼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확 올라갈 것 같고 실제로 그들이 영화에서 하는 말들도 그들의 현실적인 처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너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실 여기 나온 대사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트레일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스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그 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는 하우스리스지 홈리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주체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처해서 노마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노마드 생활을 하시겠지만
네. 본인의 의지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과거에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채집 유랑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인간에게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 네. dedicated to the ones who had to depart, see you 음, down the road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음, 그 떠나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음.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좋네요. 영화를 보는 내내 또 네, 배경이 되는 미국의 대자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이게 뭐 네바다나 사우스다코타 뭐 그 음, 다양한 그 아, 내셔널 파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음, 걸 대조적으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인간 세상 음. 모두 부질없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지금 보니까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도 나오네요? 네 맞아요.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 오, 나와요. 제가 여길 또 가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네. 좋던데요. 저 못 가봤어요. 네, 저는. 이게 그 배들랜드 내셔널, 그야말로 배들랜드거든요.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 이게, 거기 가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그, 데스밸리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뜨겁고, 음, 풀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고, 막 정말, 저기 내려갔다가는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방울뱀 그, 뭐죠? 그 경고가 계속 붙어 있고, 여기저기.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랜드 캐년을 거꾸로 해놓은 장소라고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네. 위로 뾰족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밑으로 가서 넓어지면서, 근데 그 깎인 게 쫙 보이고, 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그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서 이쯤 배들랜드쯤에 도착을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가 있는 지역이 이런 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전엔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 확실히. 그쵸? 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계속 지나다가 이제 그 뭐죠? 데스밸리 지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네 생명은 네가 알아서 챙겨라는 그 메시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미국에서는 그런 그 와일드 웨스트는 음, 분명히 저는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미국이 자연이 엄청나요. 예. 네. 자연이 내셔널 파크 이런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과 깊이와 넓이를 자랑해서 네. 어, 근데 또 이러한 그런 뭐 자연에 대한 묘사, 그런 활용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그 생활을 네. 하시는 분들을 배우로 활용하는 이런 연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그 이 영화의 감독인 클로이 자오의 전작인 그 더 라이더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음, 됐었어요. 음, 그래서 이 영화를 토론토 영화제에서 본 그 프랜시스가 클로이 감독에게 오히려 이제 그 프로듀서였으니까 우리 네. 영화에 참여를 해달라라고 어, 해가지고 추진이 된 영화고 음, 이 클로이 자오라는 분의 성함을 들으면 이제 라스트 네임이 자오다 보니까 중국계, 예, 네. 중국계예요. 예. 근데 저는 음, 영화만 보고서는 그러니까 그 여기서 태어난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그냥 차이니즈예요. 그래서 아, 와 어떻게 15세 영국에 처음 가서 고등학교 때 음, 미국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뭐 충분히 음, 오래되긴 했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 네이티브처럼 모든 걸 이해할 정도로 이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또 네. 어려서부터 필름과 그 서양 문화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 분이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감성과 디테일을 이제 스토리에 담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거를 해낼 정도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갖추신 분이고 또 그 엄청나게 덕후 기질을 지닌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 이분의 이 다음 작품이 뭐냐면 되게 특이한데 그 마블의 이터널스예요. 예. 그 음, 우리 음, 마블의 그 이제 마동석 씨가 길가메시로 어, 출연하는 이터널스의 감독이신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이거 마블 영화 최초로 오스카 또 네. 받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근데 이게 전혀 종류가 다른 데다가 이게 네. 스케일이나 이게 다를 텐데, 음. 그 정도로 실력이 뭐, 하긴 뭐, 그렇게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다 알겠죠. 어떤 네. 정도 실력 갖춰 있는지. 근데 그래도 그 마블 필름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 대단한데. 예전에 그 앙리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 타이완계 앙리 감독. 그 크러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음. 그 앙리 이한 감독. 감독이 이한 감독, 네. 그쵸? 이한 감독, 한국에서 이한 감독. 예, 이분이 그 95년도에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만들었어요. 그 정통 영국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제인 오스틴 거죠. 제인 오스틴 소설을 만들었는데, 가장 그 유명한 대표적인 제인 오스틴 그 영화가 된 거예요. 그 음, 제인 오스틴 소설로 만든 영화로는 거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대만 감독이 만든 거죠. 음. 예, 실력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뭔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스토리텔러 분들은 네, 그러한 디테일을 잡아내는 능력이나 그런 스토리로 이제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이분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음, 심지어 봉준호 감독도 영어로 된 영화랑 한국어로 된 영화 두 가지를 지금 제작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네, 한번 기대해 봐야죠. 예,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클로이 자오와 이제 프랜시스 맥도만드의 이 영화 노마드랜드 뭐 제가 음, 스포일러는 최대한 안 하는 쪽에서 이 영화에 대한 음, 다양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영화를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은 강추 드리는 영화고요. 제가 그 이 영화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뭐 기사라든지 소식은 또 저희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비슷한 느낌의 영화가 흑백 영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제목이 네브라스카고요. 아, 아마 들어보신 네브라스카. 분, 네네. 예, 네브라스카고 그 알렉산더 페인이라고 왜 어떤 영화 만들면 그 사이드웨이즈하고 그 디센던트 이런 거 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약간 독립 영화처럼 작은 규모로 만드는데 이제 감독들이 좋아하는 감독 같은 느낌? 굉장히 음. 지적인 감독인데, 이 사람이 네브라스카를 만들었고, 근데 네브라스카도 하필 또 그 말씀하신 그 사우스다코타 바로 밑에 있고 다 그 황량한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걸 배경으로, 그 정신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아들이 쫓아가면서 이제 그 다치지 않게 같이 나오는 그 로드무비 형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지에서 직접 사람들을 캐스팅 음.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 주인공 두세 사람 빼고는 다 일반인들이 나오는 영화로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저희 그 추천 컨텐츠로 네, 또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영화, 뭐 책이 네, 될 수도 있겠고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글이 될 수도 있겠고 저희가 계속 매주 하나씩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슈 토크를 벌써 50분인데 제가 이슈 토크를 한번 한 10분, 15분 정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그 디지털 광고거든요. 지금 현재 그 테크 기업들 빅테크 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애플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 무려 54% 음. 성장을 했고 그 업계 전망을 다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이제 좀그 M1 칩 사용한 맥에서 네. 굉장히 판매 신장이 일어났고 그건 되게 뭐 애플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구글이 또 엄청난 실적을 내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팬데믹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을 때그 광고 업계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같이 이렇게 광고에서 주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힘들면은 제일 먼저 그 광고비도 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음. 근데 그때 실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일단 떨어지긴 떨어졌었는데 올해 상반기, 올해 그러니까 그 1, 4분기죠. 1, 4분기 때는 이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광고 판매 기록을 갱신해 이제까지 나왔던 이제까지 세웠던 거를 다 갱신을 했을 정도로 이제 치솟았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광고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이제 풀린다고 싶으니까. 그래서 작년 그 같은 기간 대비해서 프로핏이 162%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구글하고 애플은 지금 돈을 지금 쓸어 담은 상황이라서 아마 자사주 매입하는데 이 돈을 상당히 사용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광고비가 이 정도 광고 산업이 지금 디지털 광고 산업이 죽지 않았구나 하는 신호가 온 거죠. 아, 이거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애플이 이번에 그 iOS 14.5를 내놓으면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그 강화하는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걸 강화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괜찮다고 이제 뭐 정신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래도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과연 페이스북이 얼마나 이번 그 디지털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적게 갖고 오게 되는 바람에 광고 도달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피해가 보게 되는 게 얼마나 될까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지금 디지털 광고가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이 그 관심이 모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앞으로 커질까? 그리고 얼마나 이걸 가지고서 그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뽑아 먹으면서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가령 사람들이 이번에 iOS 14.5를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이 정보를 추적하는 거를 허락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예스를 할까 노를 할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네. 상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전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를 누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는 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의 방침을 지지를 하나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플랫폼 차원에서 이런 정보 유출을 막는다라고 강조를 해도 페이스북 같은 기술 기업이 뭐 어떻게든 그 데이터는 뽑아갈 방법을 마련을 할 것 같고 네, 사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아예 안 해야지만 노출이 안 되는 거라서 네,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에 보이는 광고가 줄 것 같진 않다. 그거를 네. 보기 싫으면 페이스북 자체를 안 써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페이스북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이 타성 관성 법칙에 따라서 그냥 이제까지 하던 대로 이제 했는데 그냥 계속 추적하게 허락할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노라고 얼마나 예스를 했는지는 그러니까 옵트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옵트인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다들 그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궁금해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애플 이번에 프라이버시 강화를 하는 게 사실은 애플이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애플 광고 수익을 올려주게 되는 결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애플이 광고를 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애플이 어디서 광고를 하지? 근데 애플 광고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최상단에 광고가 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피트니스 앱을 피트니스 무슨 러닝 앱을 찾고 싶다 그러면 러닝해서 그걸 뒤지면은 최상단에는 그 제가 찾은 앱이 아니라 그 광고하는 앱이 뜨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꽤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돈을 거기서 애플이 벌고 있나 했더니 한 해에 그쪽에서만 매출이 2 빌리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다. 되게
이거 하나에서만 2빌리언이 나온다는 거는 그 자체로는 크지 않아요. 뭐 애플의 수익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는 크진 않은데 페이스북이 한 해에 84, 84,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2빌리언은 20억 달러,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840억 달러. 음. 그러니까 뭐 한 40분의 1, 42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페이스북은 회사 전체가 지금 광고에서 먹고 살고 있는 회사고 맞아요. 애플은 지금 말하자면 이건 뭐 푼돈 정도로 버는 건 앱스토어 하나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에서 나오는 건데도 2빌리언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앞으로 페이스북의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개인 사용자들의 정보를 가져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한 번 그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그 애그리게이티드, 그러니까 한 사람씩 뽑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처로 뭉쳐가지고 정보를 주는다는 거죠. 굉장히 엉성한 정보를 주는 거죠. 토탈 넘버, 뭐 유저 넘버,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거 액션에 반응한 사람들의 전체 숫자 뭐 이 정도를 주는 거지 개개인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옵트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굉장히 깜깜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애플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상단에 있는 앱스토어 상단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하려면 물론 굉장히 제한된 광고, 이제 앱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한다더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그 말은 뭐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애플이 지금 갖고 있는 광고 수익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 애플은 하드웨어나 이런 걸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돈을 벌지만은 하드웨어하고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은 디지털 광고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좀 재미있게 변하고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 구글 디지털 광고의 그 광고가 차지하는 전 세계 디지털 광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대요. 현재 한 80% 정도? 네. 까지 지금 됐는데 거기에 10%가 지금 아마존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광고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면 일단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상단에 광고 지금 많이 뜨잖아요.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면은 거기서 얻는 수익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광고 시장은 과거에는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었는데 양분이라고 하면 구글이 좀 더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두 개가 이제 거인이었는데 거기에 아마존이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애플도 그 시장은 놓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결국 다른 거인 둘이 지금 끼어들기 시작하지 않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구글이나 애플 정도로 많이 구글이나 페이스북만큼 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경쟁자들이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글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다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맞아요. 구글이 지금 수익 다변화를 하면서 이번에 나온 분기 결산도 보면은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거는 광고하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거니까 구글이 여기서 굉장히 애를 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페이스북인 거죠. 페이스북이 사실 클라우드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네 플랫폼이 없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소비자 접점이 없으니까 어딘가를 올라타야 되는 거죠, 뭐든지. 뭐 iOS에 올라타든 안드로이드에 올라타든. 그 바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오큘러스 같이 다음 차세대 하드웨어,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자기네가 반드시 승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이제 애플하고
구글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얹어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은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플레이어들이 점점 좀 조금 야금야금 더 갉아먹을 거고 그거를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같이 이제까지의 강자들은 빠르게 지금 광고에서 벗어난 좀 다른 수익원을 찾아가는 형국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전부 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다 광고 좀 하고 있고, 플랫폼 하드웨어 팔고 있고, 스트리밍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회사들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기업들 사이가 안 좋은 적도 없었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과거에는 테크 기업들이 다 자기네 분야에서 그냥 자기네 쪽에서 이제 군주로 활동하고 있었다가 전부 다 제국이 되는 바람에 제국이 되면은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군주면은 나눠 갖는 건데 제국은 한쪽이 차지하는 만큼 다른 쪽이 잃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 전하고 다르게 그 굉장히 날선 말이 오고 가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그 페이스북하고 애플 사이에 그 CEO들 둘이서 팀쿡하고 저커버그 사이에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 정도까지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덩치가 커지고 있고 다 비슷해지면서 밥그릇 싸움이 남은 밥그릇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음.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짜 현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밥그릇 싸움이 이들 사이에서도 엄청 치열해지다 보니까 게다가 원래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여기는 확실히 우리 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나이브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새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뭐 광고나 혹은 그 구글이랑 아마존 같은 경우는 광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 시장에서도 대단히 사실 많이 연계된 거죠. 그렇죠. 검색 문제에서도 대단히 큰 어떻게 보면은 경쟁 구도기도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플랫폼 측면에서 너무 빈 공간이 크다 보니까 판을 진짜 네,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그들이 좀 앞으로는 존폐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게다가 그 맞아요. 수익의 측면에서 이제는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양질의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을 여태까지 그 플랫폼들이 너네 뭐 그러한 뭐 팬층을 구축하거나 팔로워들 늘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니냐 거의 이런 수준으로 네, 반 깡패식으로 그냥 이제 지불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슬슬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페이를 이제 그들의 수익을 좀 나눠줘야 되는 이런 구조로 좀 네.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큰 틀이 지금 바뀌는 중이고, 뭐, 얼마 전에 오늘 팟캐스트 듣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앤드리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크 앤드리슨이, 음, 과거에, 뭐죠? 옛날에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브라우저 중에 옛날 분들 아시지만 브라우저 지금은 다 크롬 쓰고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넷스케이프가 또 1위였는데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한 가장 큰 실수가 거기에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집어넣었으면은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굉장히 달라지고 언론 매체나 모든 게 그 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90년대 시작이 됐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음,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광고에 목숨을 걸고 지금 사실 뭐 페이스북 문제 다 사회적인 문제 이게 결국 다 광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광고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인 게 사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지만은 사실 일부 기업이나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새로운 그 영역이 열릴 때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그 업계하고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건데 그게 진행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앞으로 이 빅테크 사이에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과 싸움이 반복되면서 또 시장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예. 네. 재미있게 어, 지켜봐야죠. 네. 저희 스피커분들로 좀 올렸으면 합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네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어, 더 하실 분 아니면은 이견인 네. 벌써 이재희 님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너무 네. 맨날 오는 것 같아서. 네. 더 맨날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주세요.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더나가 생산하고 연구할 때, 네. 이거 돈이 많이 드는데요 했더니, 네. 파우치 박사가, 네. 동업자 말씀 말고 하라고 했다는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말이 떠돌던데, 그게 네. 사실일지 저는 아닐 수도 사실이라고 있을 것 들었어요. 같은데, 사실이라고 그게 들었어요. 사실이라면, 네. 그 정도의 그런 예산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가능했던 일이라는 게 전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네. 그게 미국의 힘인가? 그게 똑똑한 사람에게 예산을 그만큼 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딜이 이루어지는, 유럽이랑 이제 파이저와는 딜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솔직히 더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네.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을 못 구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게 마켓 파워일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파이저 백신을 좀 꽤 많이 4천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지금 현재 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지금 현재 완성되지 않은 백신이 또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백신 부자인데 미국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백신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오고 있는데 이 백신을 만든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뉴저지에 있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백신을 회사 망한다 이러다가 이때 이제 이 코비드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이걸로 전부 다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대요. 근데 이런 회사 그러니까 뭐 사실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근데 머크 같은 것도 그렇게 큰 회사도 실패하는 백신에서 아직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는 회사가 그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CDC인가에 이제 FDA인지 CDC겠죠. 가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정말 회사가 뒤집어질 만큼 큰 돈을 받았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재희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게 그쪽에서 결정권을 정말 쏠 수 있는 결정권이 확실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면은 충분히 증명이 됐으니까 일단 만들어. 뭐 실패해도 어쩔 수 없어. 하고 돈을 퍼부어줬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만져보는 수준의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이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실패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크고 부유한 나라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10 빌리언이면은 100억 달러인데, 홍윤님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돈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결론은. 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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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엘렌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뭐 한 15분, 20분 정도 같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제가 손 들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미님도 올라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희님부터 한번 얘기 들려주시죠. 네. 지금 이재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거 페이스북에서 흰고님, 김현성님 팔로우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상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백신 개발 자체에 큰 돈을
투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법 이름 있잖아요. 그 국방물자법 그거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약 조건에 이제 그 미국이 그 파이저가 그러니까 파이저 백신 자체를 해외에 공여 자체를 하기가 어렵게끔 만들어놨던 부분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네이션이란 말을 쓰면은 이렇게 쓰자마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그 관리가 그 도네이션이라는 말 어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환경에 있다 어느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 쓰면 안 된다 도네이션이란 말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파이저랑 계약 그 미국 그 정부의 그 계약에서 미배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인도 백신 그 부족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 사실은 그 군수 물자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미국에서 줘야 될 원재료 같은 거 그 원재료를 또 저기 인도에다가 또 주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주말인가 잠깐 그걸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재료를 주는 거를.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일종의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그런 프로덕트에서 거의 1위 하는 그러니까 자체 내에 백신 생산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그 부분들이 틀어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작년에 너무 급해가지고 또 뭐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A서부터 Z까지 모든 그 백신의 프로덕션 라인 자체를 다 거의 국유화하다시피 하고 그걸 또 파이자라는 데 되게 크게 좀 세게 이제 베팅을 한 것들이 결국 이게 다 나비 효과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상희님이 이제 추천하셨던 그 노매들랜드, 노매들랜드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고 이제 좀 보려고는 하는데 이 노매들랜드 앞에서 그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이제 그 노마드로 일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아마존 창고에 가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다룬 그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벌처라는 이 언론 매체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 노매들랜드가 이제 소설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기자 출신의 뭐 작가가 소설 기반으로 하는데 소설이 아니라 르포예요. 그러니까 인터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뭐 그 노마드들 그분들도 쫙 다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그 르포에서 나온 분들도 실제로 여기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아마존 웨어하우스의 생활에 대해서 좀 세게 비판을 했나 봐요. 실제 그 르포 책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영화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약간 좀 그 낭만적으로 이 기기 이코노미를 좀 그린 측면들이 있다. 뭐 요거가 이제 그 비판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해서 본 기사가 생각이 나서 올라왔습니다. 네. 아마존 유통을 생각했을까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그럴까요? 그거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네, 고미님.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이게 그 파트타임 잡으로 이제 그 시즌 잡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때 엄청난 물량이 생기니까 그때 그 임시직으로 이제 한 두세 달 이렇게 일하고 끝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고령층을 근무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거의 기본 그 최저 임금 수준인데 이게 또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35%인가 40%를 이게 노령층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이제 또 미국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존은 거의 실질적으로 줘야 될 임금의 한 60% 정도만 주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게 참 알차게 알차게 이제 기업으로서 뽑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 노마드들은 또 저기를 못해요. 노조나 이런 거 만들 생각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니까 노동 유연성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얘기들이 있고 그래요.
네, 음,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그 부분이네요. 영화 자체에서 그 아마존 물류 창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지 않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영화 전체 줄거리 상에서 그 부분이 뭔가 핵심이라고 비춰지는 내용은 좀 아니라서 음, 오히려 그게 너무 세게 그렇죠. 강조가 됐으면 스토리 또 전개가 좀 주제가 또 이상했을 수도 흔들릴 수 있겠죠. 있겠다라는 음, 생각은 드네요. 음, 네. 네. 그 헬러님 앨런님 그리고 기다리셨는데요. 혹시 공유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참여를 해가지고 앞에 부분은 좀 못 듣고 디지털 마케팅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거든요. 네, 페이스북, 구글 얘기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되게 잘 들었는데,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제가 거의 이제 주주로 한 거의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커머스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제가 구글 애드도 써봤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랑 또 뭐 이제 스냅챗 같은 것도 있고, 핀트레스트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네, 초이스가. 그렇죠. 근데 이게 구글 애드랑 이제 뭐 페이스북이랑 되게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약간 써보시는 분들만 아는 이유가 있는데, 왜 페이스북 애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뭐 일단 유저 베이스가 얘네들이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둘째치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는 그런 걸 다 이제 거의 통합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따지면 구글은 다 쓰지 않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타겟을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현저하게 틀려요. 구글이랑 이 페이스북이랑. 네,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키워드로 그냥 이렇게 타겟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설치하는 그걸로 약간 그런 식으로 타겟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은 정말 여기에 얘네들이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타겟할 수 있는 게 정말 제가 뭐 마음만 먹으면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위치에 지역에 그냥 뭐 동네까지 있는 사람을 네, 타겟을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셀렉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다른 그런 광고하는 데서는 절대 그거를 제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얘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페이스북에 그때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뭐 두 번 되게 약간 결과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상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약간 거기 기업의 이제 메인 비즈니스겠는데, 약간 광고는 약간 사이드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는 좀 약간 위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약간 뭐 핀트레스트는 네, 이미 좀 그게 보이고 있잖아요. 유저 네. 베이스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떨어졌죠, 스냅챗 이번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린 연령층을만 되게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좁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마켓 쉐어는 계속 페이스북이 좀, 계속 아무래도, 좀 더 넓혀가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좋은 예. 네. 의견 공유 감사드립니다. 네, 알려님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페이스북 광고를 몇 번을 해봤는데, 세상에 일단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정확하고 세상에 광고 회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3만 명을 도달하기로 했는데 그걸 돌렸는데 뭐 2만 7천 명 도달했기 때문에 3천 명을 더 한 번 도달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광고를 쏴주고 그래가지고 3만 뭐 500명을 도달했다 이것까지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동네 다 그리고 그 취미 제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규정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단계에서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광고해야 되는 상대가 어떤 사람들 내가 뭐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누를 수 없는 카테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자세가 갖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대기업은 뭐 그냥 물량 공세로 쏟아부을 수 있는 대기업한테는 뭐 저는
뭐 얼마든지 딴 거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소규모 근데 사실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이 애플하고 싸우면서 우리는 그 중소기업들을 위한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사실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건 맞아요. 예, 사실 저도 그 거기 예. 네.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판매하는 상품이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해서 파는 상품이랑 좀 결이 많이 다르고요. 그 머천다이징이 이루어지는 게 한국의 약간 당근 마켓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로컬 마켓 위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있고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경쟁 상대가 그 아마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커머스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에시 같은 그러니까 로컬 혹은 이제 소규모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경우도 있고 아까 앨런님이 말씀해주신 검색의 정확도 측면에서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키워드와 어떤 로컬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어떤 클릭수 혹은 인게이지먼트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플랫폼 차원에서 어큐뮬레이트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칭시켜주는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 지금 애플이랑 그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의 이제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장애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허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아까 저희가 잠깐 나왔던 이야기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또 앨런님이 공유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광고 시장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쥐고 있는 거를 작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의 광고 수익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의 직접 거래, 예를 들어서 구독료 받는 것 같이 이 모델로 저는 그 온라인상에서는 그 돈벌이 방식은 그냥 확연하게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저희 조인해주신 분 중에 고민님, 그래서 혹시 그 공유해주고 싶으신 화두나 혹은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유니님 얘기할 때 너무 끼어든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예, 예, 아까 이재희님이 그 백신 관련해서 왜 우리나라는 못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그 전에 아마 다른 얘기들이 공유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일단은 바이오 그 산업이 조금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는 어쨌든 후발주자라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지금 몇몇 업체들이 어쨌든 개발 중에 있어서 뭐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는 지금 어쨌든 하고는 있어요. 근데 화이자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모더나 같은 기업들하고 왜 못했을까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RNA잖아요. 지금 화이자도 마찬가지인데 RNA 백신 자체가 거의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한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쉽게 억세스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좀 강하게 했었던 이유가 일단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벤처나 이런 쪽 투자하는 정신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게 성공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투자인 것처럼 인식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한 20건 투자해서 한 건 성공하면은 그거는 좋은 투자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이제 미국의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당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마스크나 이런 쪽에 나 아니면 그 지역 봉쇄 같은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소극적이면서 이제 백신이나 바이러스가 나오면 해결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 지금 현재 그 확보된 백신이 거의 2회, 그러니까 2번 접종이라는 게 보통 현재 2번 접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나와 있는 그 2번 접종하는 걸 2번 할 수 있는 거의 그 1.9배 수준까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들어오는 그 스케줄이 조금 예상보다 지연된 건데
지연된 거는 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뭐 EU나 이런 쪽에서 뭐의 이슈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크게 지연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 스케줄을 봐서는 그렇게 느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이제 지금 접종을 적적으로 하는 나라들 기준으로 해서 봐서 지금 조금 늦어져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화이자 백신이 적게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적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미확보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봐도 부작용률도 거의 두 백신이 비슷하거든요. 거의 100만 명에 한 명 꼴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공포나 이렇게 뭐 이렇게 불안을 야기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국 분들이 항상 그 세계 1등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발생하지 않나 확실히. 뭘 해도 아니 미국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 뭐야 이게 되잖아요. 뭐든지. 또 이번 때 굉장히 저희가 그 한국이 또 제일 잘한다고 또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그게 좀 다른 것 중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염률이 워낙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감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가 잘 됐기 때문에 초기 계약을 조금 약간 늦게 한 거는 분명 사실인데 초반에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화이자 이런 데서 가격을 높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일본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거든요. 뭐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거 말고 저희 아까 노매드랜드 말씀하셨는데 노매드랜드도 약간 추가하자면 지금 클레오 자오라는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원래 이게 중국 출신 중국 태생이고 이 감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요. 아예. 네. 왜냐하면은 한 8년 전쯤에 클레오 자오가 인터뷰하면서 중국에서 살았을 때 시절에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거짓된 정보를 많이 얻었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영국에 오면서 실질적인 것들 많이 알았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있는 인터뷰 이후에 그 전에 이 인터뷰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 이제 막 주목하고 이렇게 막 띄워주다가 이 언론이 인터뷰를 알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매체에서 이제 내용이 삭제되고 검색도 금지되고 관련된 SNS 글 올리면 삭제되고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스카에서도 이제 그녀가 좀 아까는 이제 중국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시를 인용했는데 그녀 스스로는 약간 중국에게다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닌가 좀 봐달라. 왜냐면 이제 이터널스도 과연 중국 개봉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정도까지. 내놓고 미워를 하는 거네요. 중국에 약간 이렇게 자기의 루트는 중국이라는 걸 호소했다는 느낌 확실히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딱 하나 이제 중국 언론에 한국시보에 딱 하나 이제 관련 컬럼이 딱 하나 실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녀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됐고 만약에 미국인이 중국에 와서 이제 미국의 비판 발언을 하면 미국인들은 좋겠는가? 미국은 이제 이런 문화적인 것을 이용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의 컬럼이 쓰여 있고 뭐 이 영화 봐도 중국인들은 감동하지 못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그게 보도 지침이죠. 미국 욕 많이 하죠. 네, 맞아요. 근데 황구시보에 그렇게 나왔으면은 그게 사실상의 보도 지침인 거고 그리고 오스카 할 때 VPN까지 막았어요. 중국에서는.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용서를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이 얘기는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사실 중국에서 대단한 권력가예요. 슈강 그룹이라고 이분의 아버지가 자오 유지라는 분인데 이 중국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
탑 이그제큐티브예요. 대표예요. 그래서 따님을 영국에 유학을 보냈을 정도는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그 경제 쪽에서는 진짜 끝발 날리시는 분일 텐데 이제 자제분이 이제 좀 그 중국 관련 발언을 이제 하는 바람에 아마 조금 공경에 처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러브콜 보내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블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어서 아버지가 좀 다리를 놓지 중국에서 않을까. 일단 또 사과를 확실하게 하면 또 좀 풀어주더라고요, 결국.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나 하려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정권이 너무 댄 스킨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자기 이미지나 이런 거에 네. 좀 쿨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기에는 너무 아직도 애국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쉽지 않죠. 네. 네, 저희 벌써 여러 가지 이야기를 30분이네요. 나누면서 거의 한 1시간 40분 좀 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 이제 많은 세 가지 섹션 이후에 같이 의견 나누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실례하지만 잠시 다시 오디언스로 내려드리고 저희가 마무리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사실 그 요번에 그 이제 새롭게 저희가 이렇게 세 개 섹션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상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는데요. 예, 듣는 분들이 어떠실지 궁금하지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고, 저는 이슈 토크 같은 경우도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거 계속 이렇게 우선 해봤으면 좋겠는데 3등분해서 이야기하는 걸로요. 저도 좋아요. 일단 그러면은 저희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만든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시스템으로 당분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그 페이스북 오피스아워 그룹에 다양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기사 혹은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거기다 또 포스팅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방송 업로드를 마무리하면은 또 거기에 가장 먼저 공유를 드리니까요. 페이스북 그룹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라면 가입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항상 녹음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업로드 되니까요. 유튜브는 아직 제 개인 계정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아워라고 치시면 검색 가능하고요. 애플 아이튠즈 그리고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오피스아워 검색해 주시면은 저희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